네, 안녕하세요. 봉알TV입니다. 네. 이 영상에서 제가 얘기해 볼 주제는 이제 대한민국의 낮은 출산율입니다. 물론 일단 뭐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한계는 있지만 이게 사실 제 첫 영상인데 처음부터 약간 조금 너무 진지하고 무거운 주제가 아닌가 좀 고민도 한번 해봤는데, 그래도 일단은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할 내용 중에서는 이제 통일 이후의 동독의 변화. 사실은 이제 뭐 요새 뉴스 미디어 보면 참 이 출산율 때문에 대한민국이 조만간 망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요, 사실. 지금 보니까 0.7명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또 반등을 해서 이제 0.8명이 조금 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근데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었던 국가는 역시 통일 이후의 동독이죠. 사실 동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1989년도 11월에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죠. 예, 그 이후로 정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그 중에선 단연코 출산 문제. 사실 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역시 뭐니 해도 낮은 혼인율이죠. 1989년도부터 1994년도 요 5년 동안에 이 독일의 출산율은 진짜 60%가 감소합니다. 신생아 수가 20만 명에서 이제 6만 명대로 내려갔으니까 너무나 많이 떨어진 거고, 또 이제 요러한 그 낮은 출산율 배경 뒤에는 역시 뭐니 해도 혼인율 또한 요 5년 사이에 거의 뭐 그 전과 비교해 봤을 때 3배 가까이 떨어지게 돼요. 독일 통일 이후에 서독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인구 문제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예, 물론 뭐 통일 이후에 동독의 많은 젊은이들이 서독으로 이사죠. 어차피 뭐 이민은 좀 아니고 이제 국가가 통일을 했으니까. 되게 많은 수의 이제 그 동독의 젊은이들이 이사를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근데 동독의 경우에는 완전 얘기가 다르죠. 보통 이제 우리가 안정적인 세대 교체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출산율이 2.1명이라고 합니다. 사실 동독의 출산율은 이제 이것보다는 훨씬 높았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호네커 정권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애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정말 많이 쏟아냈고 그거를 잘 실천을 했습니다. 일단 이 호네커 정권 안에서는 일단 낙태가 굉장히 자율화됐었어요. 게다가 이제 아이가 출산하게 되면 한 살이 넘게 되는 경우에는 거의 뭐 육아 비용이 거의 뭐 제로였습니다. 특히 1976년도에는 뭐 이러한 그 호네커 정권의 출산 장려 정책이 거의 뭐 정점을 찍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해를 무슨 뭐 아이해? 예, 그러한 어떤 닉네임까지 붙여주는 그러한 또 전문가가 있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1년까지 육아휴직을 충분히 쓸 수 있었고, 사실 이제 요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여성 노동자들 사이에서 어떤 경력 단절 문제가 조금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데, 이때는 정말 경력 단절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육아 휴가를 갔다 왔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가 완벽하게 보존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너무나 완벽해가지고 딱 1년 쉬고 갔다 오면은 그냥 뭐 자기가 썼던 책상에 먼지가 뽀해. 그 정도로 자기 자리가 완벽하게 보존이 됐었고, 임금 또한 자기가 원래 받던 정상 수준의 임금을 다시 받게 되는 참 그러한 보장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호네커 정권 하에서의 그 출산 장려 정책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제 인접 국가들한테 서서히 국가가 따라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생산성이 점점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내려가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이 국가 생산성을 좀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때 집에 있었던 그 여자들의 노동력을 산업 현장에 이제 그 투입을 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동독 같은 경우에는 핵가족 중심의 결혼 문화 생활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여자들은 집에 있었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집에서 이제 있었던 이제 여자들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이 이러한 육아 문제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독 사회에서의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동독 사회에서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일 쉬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징검다리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집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가 있고, 왜냐하면 주거시설이 부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가에서는 혼자 있는 싱글들보다는 이제 커플들한테 더 어떤 그
거주지의 우선권을 배정해 주는 것이죠. 뭐 이건 뭐 당연한 것이고.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가끔씩 여러분들 부장난 해가지고 애들, 저 학생 때 이렇게 애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알아서 걔네들의 학업을 다 마칠 때까지 재정적인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네들이 이제 학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다. 그러면 가능하면은 어디에? 같은 직장에 배정이 받을 수 있도록 거의 뭐 굉장히 높은 어떠한 그러한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여러분 뭐 거시기야 그 뭐야 쌍둥이들 들어오고 하잖아요, 학교에. 그러면 이제 그 배정을 받을 때 같은 학교를 가능하면 배정을 해주고, 또 그 학교에서는 같은 그 반에 또 배정을 해주고, 또 이제 그 같은 반에 배정을 받으면은 또 거기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재량권으로 뭐 짝지도 같이 지어주고, 딱 그거예요, 딱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 특히 어린 나이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핵가족 중심 문화의 독일 사회를 아주 안정적으로 이제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진짜 버팀목이었습니다. 물론 뭐 그 독일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은 좀 질적인 면에서는 많이 떨어졌어요, 동독이. 서독의 젊은이들보다 동독의 젊은이들이 어떠한 주거 문제에 있어서는 훨씬 더 안정적인 보장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체감을 하면서 살진 않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1970년대 동독은 사실은 이혼도 되게 쉬웠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자가 이혼을 하고 자식을 자기 혼자 키운다. 그러면 뭐 이때부터는 국가가 다 키워줬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가정에 있었던 여자들의 노동력을 밖으로 끌어냄으로 인해서 국가 생산력을 이제 높일 수 있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자들이요 밖에 나와서 일해도 너희들 그 뭐 특히 애들 문제 걱정하지 마. 뭐 국가가 있는데 뭐 그까짓 거 뭐 못 해주겠니? 이러한 확신을 심어주는 어떤 그러한 계기가 됐던 거죠. 그렇지만 1990년 10월에 이제 정치 통합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건 뭐 완전히 딴 세상으로 변한 겁니다. 그 동독에 있었던 젊은이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한 게 애부터 안 낳는 겁니다. 물론 뭐 엄청난 그 정치 통합이 이루어져 있었지만은 5년 사이에 그 출산율이 60%가 떨어진 건 이거는 여러분 그 1920년대 경제 대공황 때도 출산율이 떨어진 게 20%밖에 안 됐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유럽 국가들 있죠. 고인접 국가들도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20%, 30% 그렇게. 근데 이건 동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숫자 자체가 워낙에 그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게 많이 떨어진 겁니다. 1989년도와 1999년도 요 2년 사이에 벌써 혼인율이 60%가 떨어져요. 그리고 1992년에서 1993년 요 2년 사이에 출산율이 거의 45% 조금 넘게 떨어집니다. 와, 여러분 진짜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이 정도가 돼야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그래서 이러한 동독의 기현상을 두고 이 에버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참 이 시대, 그때 그 시대를 살아가던 동독의 그 국민들이 이 당분간 이거 애 낳는 것부터 먼저 줄입시다. 이러한 국민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을 하기도 해요. 옆나라인 뭐 불가리아, 루마니아, 뭐 헝가리 이런 것도 혼인율이 한 30%, 40%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체코 공화국이라든가 폴란드 그리고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한 30% 정도. 그렇다면 이 시기 동독이 왜 이렇게 출산율이 내려갔는가?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에 엄청난 그 타격이 들어왔죠. 국가에서 다 해주다가 이제는 지가 알아서 독자 생존해야 돼요. 응? 예, 결국은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동독의 많은 젊은이들이 좀 이름하면 조금 그렇지만 개돼지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냥 다 해주는 거야, 국가에서. 돈 주지, 집 주지, 응? 직장 주지, 휴가도 옴팡옴팡 다 줘. 응? 갔다 오면은 뭐 자기 자리 그대로 있어.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동안 30년 40년 동안 가정주부로 일하신 여러분들이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엄마 이젠 세상이 변했어.
이제는 뭐 60 넘어도 일자리 많고 하니까 얼른 나가서 일해. 여러분, 말은 쉽지.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짜. 여러분,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죽하면은 백수 생활이 오래되다 보면은 그냥 취업에 대한 어떤 감각마저 잃어버립니다. 정말로. 제 주변에도 여러 명 있어요. 요새 뭐 코로나 시대 들어와가지고 연병할 거 진짜. 예. 마찬가지입니다. 동독의 젊은이들도 국가에서 해주는 거 날름날름 받아 먹다가 어느 순간 사회주의 망하고 나서 엄마야, 엄마야. 이젠 독고다이야. 그러니 당연히 애부터 줄이죠. 여러분, 토끼 아시죠? 토끼 같은 경우에도 어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변에 어떤 위협이 생기면 뭐부터 해요? 자기 새끼부터 다 물어 죽이잖아요. 응? 안 그래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뭐 사람이니까 무슨 뭐 자기 낳은 새끼 뭐 죽일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 그래서 1992년도에 이제 동독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다 설문조사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출산 관련해가지고 이유가 뭐요? 물어본 거지, 국민들한테. 하니까는 첫 번째가 뭐냐? 돈이에요, 돈. 경제 문제. 예.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제 양육비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 왜냐면 소득에 있는 애들하고 경쟁을 시켜야 되는데, 아휴, 이건 뭐 그냥 딱 지금 보니까 우리 동독 애들은 그냥 놀린 거야, 그냥. 그래, 마음껏 뛰어놀아라. 열심히 무럭무럭 자라라. 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이제 교육비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이 애를 이렇게 낳을 엄두가 안 나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 그 세 번째. 이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여러분, 요새 보면은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살면은 조금 미래가 보이는구나. 그러한 약간의 확신이 있는 그 젊은 친구들은 결혼 열심히 다 잘 하고 있어요. 뭐 부모님이 뭐 충분하게 뒤에서 뭐 이렇게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나중 문제고. 어떤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 조그만 확신이라도 있어도 벌써 특히 젊은 애들은 결혼부터 하려고 합니다. 예, 제 주변엔 다 그래요. 동생들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동독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비관주의가 진짜 이 시대를 휩쓸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떠나서 그냥 뭐 살기 싫은 거야. 살아봤자 그냥 뭐 적당히 사다가 죽으면 되겠지. 이런 거. 그냥 완전히 그냥 매갈이 빠진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때는 또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친구들은 다 소독으로 이사를 많이 갔어요. 예, 뭔가 좀 뜻이 있는 친구들은.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어떠한 저 밑바닥에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에 조금 적응하기 힘들거나 아니면은 좀 적응을 포기한 그런 젊은이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낮은 혼인율로 이어지고 또 낮은 혼인율 때문에 생기는 낮은 저출산율, 그렇죠? 이러한 악순환의 어떤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합계 출산율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떠들어대는데 여러분들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사회 불안 요소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의 밥벌이가 생깁니다. 정치인이 됐든 아니면은 그 교수가 됐든 연구원이 됐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응? 알고 계세요? 이렇게 계속 떠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어이구 김 박사님 여기 저기 정부 어디 자리 하나 있습니다. 얼른 오세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초빙을 해가고 어떠한 사설 연구원에서 초빙을 해가는 것이고 지금 보면 여러분들 숫자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어떠한 대중에게 진짜 불필요한 프레임을 막 씌우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똑똑해져야 돼요. 처음 영상이라서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